안녕하십니까. 이재박입니다. 저의 아이가 91년도에 태어났는데요. 그때 태어난 아기를 보고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손가락이 10개, 발가락이 10개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안심했던 일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지금 곧 출산을 할 부모님들의 마음도 그때 저와 같을 겁니다. 태어날 아기가 혹시라도 잘못된 곳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제일 크죠. 오늘은 조금 무겁고 조심스러운 주제이지만 신생아의 기형과 사주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우리나라의 신생아 1만 명당 선천적인 기형아가 516명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1538명으로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신생아 중에서 약 15% 정도가 선천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건 여러 가지 질환들을 모두 포함해서 나온 수치라서 중증 기형아의 비율이 이 정도가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인하대 의대 연구팀에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08년에는 100명당 3.4명이었던 기형아 출산이 2014년도에는 5.6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은 더 많이 증가했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 출산을 앞둔 부모님들의 걱정이 태산 같을 겁니다. 신생아를 출산하고 장명을 하러 오시는 대부분의 가족분들은 밝고 기쁜 표정으로 방문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혼자서 장명하러 오시는 분이 표정까지 어두우면 저도 걱정이 됩니다. 제가 신생아 부모의 사주와 아기 사주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름을 이렇게 짓겠노라고 말씀드리면 저에게 아기 사주는 이상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제가 아기가 어디 아파요? 라고 물어보면 아기가 심방중격결손으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태어난 날, 즉 사주가 나빠서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는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 아직까지도 이런 미개한 역술인들이 있다는 것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떤 날 어떤 시에 우리나라에서 이 아기 혼자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십 수백 명이 태어나는데 어떤 날에 태어나면 전부가 다 심장에 이상이 생긴다라는 것은 세상 무식한 말씀이죠. 신생아는 태아 상태에서 16주 이상이 되면 성별과 오장육부를 다 갖추고 신경계의 발달로 진동을 느끼고 엄마의 목소리까지도 식별한답니다. 그러니까 태아는 이때부터 인간의 모습을 다 갖추었고 출산할 때까지의 기간은 성장을 하는 과정이죠. 신생아는 태아 상태에서 물덩이로 있다가 태어나는 날 갑자기 눈, 코, 입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산모의 뱃속에서 기형이든 정상이든 사람의 형상은 다 갖추고 성장을 하다가 출생하는 그날이 사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 때문에 기형아가 탄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핑계입니다. 제가 오늘 기형아 출산에 대한 방송을 하는 이유는요. 이런 기형아 출산을 조금이라도 방지해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형아 출산의 원인을 크게는 고령 출산과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보는데요. 고령 출산과 유전적인 요인은 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배제하고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제가 가진 상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남녀 청소년 흡연율이 세계 1위이고 당연히 성인 흡연율도 1위입니다. 하루에 10개 피 이상의 담배를 1년간 피우면 수백 미리그램의 타르가 혈액에 용해되어서 체내를 돌아다닙니다. 독성 물질인 타르와 니코틴은 산모와 연결된 탯줄을 통해서 태아의 몸속으로 들어가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렇게 담백하게도 기형아 출산을 높인다고 인쇄되어 있습니다. 참 정직하죠. 그리고 또 다른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먹는 음식에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수산물과 축산물은 피검역을 거쳐야만이 우리의 식탁에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대부분은 검역 과정을 거치지 않고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농어민의 영리를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판매된 식재료들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거죠. 그 외 자동차를 세차하고 하루 이틀만 지나면 본넷에 먼지가 뽀얗게 쌓일 때가 있죠. 시골이나 어촌을 여행하다 보면 각종 식재료가 될 농수산물들을 노지에서 오랜 기간 건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식재료는 건조를 하면 유지성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염된 대기의 미세먼지가 식재료에 많이 흡착이 되어도 그 기름기로 인해서 반짝반짝합니다. 그러한 식재료들을 그대로 먹고 생선의 경우 껍질은 콜라겐 성분이 많아서 피부에 좋다고 몽땅 다 먹죠. 저는 취미가 캠핑과 여행입니다.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국을 안 가본 곳이 없는데요. 어떤 지역에 가면 불결한 환경에서 재배한 채소를 위생에 신경 쓰지 않고 개천물에 대충 헹궈서 판매를 하는데요. 언젠가 TV에서 보건학을 전공한 교수님이 절대로 그러한 채소는 생으로 먹지 말라는 방송까지도 했습니다. 또 육지의 중금속에 오염된 폐수가 많이는 걸러진다 해도 결국은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유입되죠. 그런 해역에 가보면 역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 인근에서 잡힌 생물도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러한 수산물들을 고압 호수로 세척만 하고 포장해서 전국으로 판매하죠. 물론 그렇게 생산된 식재료는 저와 같은 할배들은 먹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특히 청소년이나 40대 미만의 여성들은 유의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화 출산율은 환경이 비슷한 이웃나라 일본보다 3, 4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복합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이렇게 오염된 식재료만이라도 섭취를 삼가면 경화 출산을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에 좋다고만 하면은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너무 많이 먹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어떤 한 지역이 오염되면 그 지역에서 서식하는 생물들을 섭취하지 말라는 이러한 경고문을 붙이거나 채취를 하면 벌금까지 물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은 국민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우리의 현실은 일부 몰지각한 농어민들의 수입과 국민의 건강을 맞바꾸는 것 같아서 섭섭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선천성 기형과 후천적인 재해와 사고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의학적으로는 일반적인 만성질환일 뿐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불편하게 보인다고 눈살을 찌푸리고 차별하는 것은 인성이 미천한 사람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들에게 용기를 북돋우고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